오늘도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사업하느라 바쁩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진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58년 개띠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는 63년생까지 드디어 이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제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장. 예. 최근 고용 통계를 볼 때 고용률이라는 통계에 눈이 가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 고용률이 뭐냐면 해당 연령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직하고 있냐 이게 아니고요. 예. 그게 좀 약간 이제 그레이한.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많죠. 그냥 사람들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몇 명이 지금 취직 중이냐 이걸 측정한 게 고용률인데 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오. 예,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뉴스만 너무 네. 익숙해져서 그런데 네. 이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 4년째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어디 세대가 가장 많은 고용률의 상승이 나타나는지 봤더니 예. 2010년대 내내 그냥 내려가기만 하던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시 또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2001년 그때야 당연히 정보통신 붐에 또 스타트업 붐에 이러면서 20대 청년들의 어떤 고용률이 올라갔다가 그 뒤 카드 위기 겪으면서 네. 벌써 22년 됐는데요. 네, 카드 위기 겪으면서 계속 고용률이 떨어졌고 특히 최악은 2010년대 초중반 정도였다가 지금 올라온 지 거의 한 10년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결국 그 20대 청년들의 숫자가 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에 노동시장에서 저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시던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63년생까지의 베이비 부분 세대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 특히 대부분 국민연금 이제 수령 중인 네. 그 연령에 도달한 게 우리 경제 노동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세 가지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 말을 들으시면 다들 눈이 커지시는데 일단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하자면 송경제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특성이 뭐냐면요. 신입 직원이 한 300만 원 받는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30년 차는 얼마 받냐면 평균적으로 900만 원 받습니다. 네. 이걸 연공 서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한 해 한 해 호봉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사람들의 연봉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자, 그런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면 좋은 점인 게 뭐냐면 근속을 장려할 수 있죠. 예. 오래오래 다녀라. 그러면 너도 저렇게 높은 연봉 받을 수 있어라는 좋은 점이 있고 또 그 회사 내에서 꾸준히 기술을 쌓아간다면 이 또 나중에 거의 명인이 될 수 있는 신의 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레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최근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 바로 파괴적 혁신. 음. 그러니까 판을 바꿔버리는 쉽게 얘기해서 막 경쟁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이 정도를 점유하고 여긴 이 정도를 점유하고서 이렇게 뭔가 국지전을 벌이고 있었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전면전인 거죠. 네. 이 전면전을 일으킨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AI 혁명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혁명. 요새 상장하는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다들 세계화 속에서 가장 값싸게 생산한 물건들을 우리는 사다 쓰면 될 줄 알았는데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2022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적과 아가 갈라지고 친한 나라와 좀 안 친한 나라 그리고 적대적인 나라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나라이냐 아니냐 이 상대편이 나에게 이 물자를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겠는가를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예.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나이는 많고 연봉은 대단히 높은 수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세 가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거 내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한들 나 이거 활용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왜냐하면 퇴직이 눈앞에 와 계시니까 예, 예. 귀찮거든요. 예.
더 나아가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고 뭐 자신의 스펙을 개선시켜 본들 네. 노동시장에서 정말 내가 회사 퇴사한 다음에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네.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지체 현상이 벌어졌죠. 어떤 지체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회사들의 전동화 지체. 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이제 다 간다라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랑 독일의 노동조합들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체됐던 사례들을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전기차 공장 짓는 거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노사 협의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5년 사이에 아까 네. 우리 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5년 사이에 그 70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베이비부분 세대 대부분이 지금 은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싹 빠져나갔는데 이분들이 연봉이 신입사원의 몇 배? 3배.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기술의 혁신이나 세계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변화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가벼운 몸이 된 거고요. 예.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더 큰 요인인데 바로 예. 판관비 감소라는 거죠. 판관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이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직원들 고용도 해야 되고 판촉 활동도 해야 되고 설비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이런 비용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판관비라고 부르는데 네. 이 판관비가 최근에 음. 3가지 업종에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오, 어느 업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틸리티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비롯한 각종 자회사들의 장기 군속자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나라 그때 전력망, 초고속 통신망 등등에 대한 우리 적극적인 설비 투자나 이런 게 다 90년대에 있었잖아요. 네. 90년대 가장 채용이 활발했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30년 차가 됐죠. 아. 예, 그러면서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장기 근속자의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바로 전력, 가스 이런 걸 비롯한 공기업들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냐면 은행입니다. 은행이요. 왜냐하면 90년대 초반 혹시 평화은행 생각나세요? 아, 알죠. 뭐 한미은행, 평화은행 제가 예, 그 세대예요. 동화은행. 예. 같은 세대인데요. 예. 이런 예. 식으로 묻어가시네요. 예, 그래도 좀 껴주세요. 이제 그때 있었던 그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에 대규모 채용이 있었고 예. 실제로 또 P&A, M&A를 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다 자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입사하셨던 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신데 지금 임금 피크 대상이 됐거나 아니면 명퇴 최근에 하신 분들이 되면서 경제 전체에서 은행업이나 보험업을 비롯한 금융업종에서 장기 근속자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죠. 네. 마지막은 제가 이야기했던 제조업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나 조선 같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업종에서 판매 관리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조금만한 어떤 계기만 있으면 이 회사에 대한 주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은 가벼워졌고 돈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답이 딱 나왔잖아요. AI다, 예. 로봇이다 또는 세계화의 어떤 후퇴 속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를 많이 하는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공장을 옮겨야 된다라는 건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직접적인 투자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기업들의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여류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물론 이제 정부가 조금만 더 R&D 예산을 더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노동 인력 구조들이 개편되는 여기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가벼운 몸들이 돼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58년 개띠를 비롯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네. 경제 전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그런 변화가 최근 수년 사이에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새로운 해석이네요.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적인 혁신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 말을 너무나도 믿고 싶어서 그래야 주가도 오르고 경제도 좋아지잖아요. 예, 뭐 제일 좋은 건 부동산이겠죠.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혁신 생태계라는 이 관점은 그렇다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외국에서는 어땠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했었을 때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예, 지금 일어나고 있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좀 짧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급격한 산업화 음.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잘 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여성들까지 이제 노동력으로 투입되니까 그렇죠. 출산율들이 우리가 꽤 빨리 떨어진 나라에 속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베이비붐이냐 하면 1946년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가 베이비붐인데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하고 끝이 똑같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유럽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 15년 내 최저치입니다. 저도 이거 놀라워 가지고 OECD 통계를 이제 들어가서 예. 낱낱이 뒤져보는데 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전부 우리 청년 실업률 40%다. 여기까지만 업데이트가 돼 있었는데 지금 갔더니 다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이야.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 지역 내에서도 폴란드, 루마니아와 함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여기 음. 노령화 되게 심각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렸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노동 시장에 존재했었던 어떤 약간의 은퇴 지체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거의 다 해소되는 과정에서 노동 시장이 열리고 있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 개선으로 가느냐까지는 아직 저도 공부가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유럽의 청년 실업률 문제까지 해결되는 걸 보면 완화되는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반대로 악영향을 미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딘가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뭐 저기 이제 1958년이라는 해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핵심인 58년 개띠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지만 네. 옆 나라 중국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비극이 벌어졌던 해거든요. 바로 대약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레이트 립이라는 이제 네. 대약진이죠. 이 대약진 운동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5년 안에 영국,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자라는 야심찬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나 경제적인 근거 없이 그냥 전신 승리로 좀 이어지면서 그 해에만 약 3천만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중국 인구가 5억이 조금 안 되던 시기니까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가 희생됐는데 문제는 그때 태어났던 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장 큰 피해를 받겠죠. 어머니 뱃속에서 기아에 시달렸던 네. 그런 분들이 됐고요. 더 나가서 이분들이 문제가 됐던 게 그 뒤 불과 6년 뒤에 문화 대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1975년, 76년까지를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가 한 3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건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 3억 5천만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은퇴 연령에 도달했는데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죠. 첫 번째는 아파요.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었죠. 네네. 그래서 그 어릴 때 유년기에 굶었던 것들 때문에 편찮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데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뭐 좋게 이야기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우상들을 깨어부수고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 과거에서 배웠던 걸 다 무시해버리면 뭘 배울 건가? 그래서 모택동어록만 열심히 배운 세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가장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고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중국의 25세부터 시작해서 49세의 평균 교육 연한을 보면 9년이 안 돼요. 그래요. 오. 우리는 대학교까지 다 보내는 나라인데 예. 우리 너무 길죠, 그죠? 사실. 그래서 약 16년 정도가 한국 평균인데 중국이 9년이 안 되고 또 인도는 8년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네. 이만큼 교육을 못 받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뒤 최근 20년 사이에 벌어닥쳤던 정보통신혁명에 제대로 올라타기가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1994년 시작돼서 이제 뭐 몇십 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연금 초기에 제때 불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용돈연금 받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 사회 양로기금이라는 건데 그게 2000년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또 10년이 늦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을 돈이 없는 거네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에 노령하고 왔는데 거기는 12,800불에 노령하고 왔잖아요. 부자 되기 전에 늙어버렸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40% 50%밖에 안 되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건전한 나라인데
중국은 지방 정부 부채까지 하면 GDP의 160%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일들이 저는 저기는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막혔던 좀 혀를 뚫어주는 네. 면이 있는데 중국은 반대로 경제 전체의 어떤 큰 부담, 부양 부담만 잔뜩 짊어진 꼴이 돼서 앞으로 중국이 예전처럼 그런 아주 강력한 성장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그 관점 하나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혁신 역량을 각 산업 부분에서 배양한다라는 건 정말 좋아 보이는데 혹여나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엄청난 인구가 은퇴했었을 때 이분들에게 국가가 약속했던 뭐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후세대인 사람들이 벌충해 줘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율 부과가 높아지다든가 월급 이후 세후 소득이 떨어져서 혁신하고자 싶은 욕구를 감퇴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지적이죠, 그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한계는 예.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는 거죠. 네네. 왜 10년 뒤에는 문제냐 어떤 분이 많이 물으시는데 예. 저희 세대가 국민연금 받으러 가거든요. 우리마저도 저희가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 예. 저희가 국민연금 받으러 가는 순간 국민연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던 다른 세대들이 받게 되는 그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네. 되겠고 잠깐 이제 변화구를 드리자면 두 번째가 우리나라 이 1차 베이비붐 세대 네. 58년 개띠가 역사상 제일 부유한 세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30살 전후에 도달했을 때가 3조 호황이었고요. 1988년이 또 그 아파트 가격 자료 그 가격 지수 작성 이후에 최고 상승률의 해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도 잘 받고 네. 가장 부를 잘 쌓은 세대가 58년 개띠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앞부분에 있는 선배들이 55년생들부터를 네.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미 1900이 아닌 2020년 전후에서 이미 국민연금을 다 받고 계셔서 그분들의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예. 노인 빈곤율이 17, 18%밖에 안 돼요. 음. 우리나라 전체 노인 빈곤율이 아시는 것처럼 42% 정도인데 베이비붐의 그 바로 앞에 있던 선두 세대들은 이미 10%대로 노인 빈곤율이 네. 줄고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노인들이 장장 늘어나면 이분들이 계속 빈곤에 시달리면서 나라에서 부양 부담을 져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그건 죄송하지만 해방둥이 46년 개띠 분들 이야기인 거고요. 예. 58년 개띠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자연스럽게 그 부양 부담이 이제 그분들이 정말 편찮으셔서 예. 그러니까 건강 기대 수명이 완전히 끝난 10년 뒤에는 분명히 건강보험이나 이런데 부담을 지우시겠지만 그 전에는 이분들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아니, 지하철에서 등산복 입고 산에 열심히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운 좋게 네. 잘만 대응한다면 10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잘 국민연금 개혁하고 건강보험 제정 개혁을 하면 충분히 그 뒤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의 역전의 시간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인구 구조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우리에게 혁신할 수 있는 시간적 텀이 아직까지 10여 년 정도의 충분한 기회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또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는 갑자기 주식시장을 더 자주 들여다봐야 되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에 부풀 수 있는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또 우려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호황을 구가했었을 때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집값 많이 올랐을 때 경기도 좋았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이게 집값 폭락의 전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잖아요. 예, 맞는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아이디어를 갖게 됐냐면 예. 이제 2009년 이후에 일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는 베이비붐이 우리보다 10년 일찍 끝났어요. 예. 그래서 단카이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그 세대인데요. 예. 이제 그분들이 전공투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이제 은퇴가 시작됐던 2009년 이후에
그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예.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회귀 현상이었어요. 오. 그래서 특히 그 도쿄 내에서도 주변에 있는 19개의 시가 아닌 23구 핵심 지역으로. 핵심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도쿄 5구 지역으로 예. 사람들이 집중되고 그 지역만 이제 재개발 붐이 긴자식스 뭐 니폰기 힐스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예, 그 어마어마한 도심 재생들이 다 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도심 회귀 속에 그분들이 이제 그 비싼 집을 사줄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도심 지역에 집중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젊은 계층이 온 게 아니라 단카이 세대들이 돌아온 먼저 거군요. 왔습니다. 예, 먼저 오고 그 뒤에 10년 정도 늦게 이제 일본의 MZ 세대들이 예. 특히 이제 그 도쿄 지역에 있는 대학만 선호하는 현상이 일본도 10년 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뭐 6대국 제국대라고 불리는 네네. 그 유명한 대학들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도쿄 지역에 있는 사립대부터 먼저 정원이 차는 일들이 일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보통신혁명 속에 제조업은 좀 지방에 있는 제조업은 좀 몰락하는데 네.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일본이 경쟁력을 잃은 부분도 분명히 많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고야의 도요타 같은 회사는 잘 버티고 있는 데다가 예. 캐논이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산업 자체가 조선도 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보통신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설비가 대규모로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도쿄를 비롯한 핵심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드디어 2012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네. 재작년이죠. 2022년에 이미 1989년 버블 전성기 때의 집값을 넘어서서 분양가가 맨션이라고 이제 아파트를 일본은 부르는데 작년 평균 맨션 분양가가 예. 드디어 1억 엔을 넘어서 우리랑 같아요. 와. 10억입니다. 물론 환율 감안하면 뭐 8억 9천만 원 정도겠지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에도 비슷하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노령 인구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단독주택 좋아하시고 그리고 전원주택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요즘에 그 흐름을 보면 병세권, 네. 병원 좋은 근처. 좋은 병원이 있는 곳에 근처에 많이 모이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자녀들이 수도권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일본도 그렇지만 수도권에 사는 걸 대도시에 사는 걸 좋아하는 이제 MZ 세대는 저는 도시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대들이 도심 지역에 모여들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아들 세대, 딸 세대가 MZ 세대니까 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친밀, 네트워크 이런 걸 네, 유지하고 네.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저는 좀 일극화되고 집중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미국 통계를 열어봤더니 예. 거기도 만 75세까지 주택 보유율이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 세대들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쟁부터 시작해서 한 6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셨던 전 세계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예. 나이 들어서 나는 내 집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 동기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 주택 보유율이 74세까지 올라가요. 오. 일본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의 노인들의 태도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태도는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집을 다 팔아서 부동산이 붕괴된다라는 식의 설명은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에는 오히려 반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선별적인 투자와 호황 등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외국에선 이미 확인이 된 사례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고민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단순히 노동인구 감소라든가 소비여력 감소 이런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변화 요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저는 정말 반대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년까지 직장을 유지하면서 퇴직하시는 분의 비율이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적게 잡았던 통계를 보아도 9% 정도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정년을 연장하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상위에 계신
네. 일부 분들을 위해 더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고 예. 또 더 나가서 지금과 같은 파괴적인 혁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판이 바뀌는. 예를 들어서 뭐 연료를 쓰는 화석 연료를 쓰고 있었던 자동차들보다 전기차로 간다든가. 네. 또 직접 대면해서 창구에서 일을 보던 것에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모바일 뱅킹으로 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 경제 전체의 노동력이 앞으로 부족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가 그 30대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이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경력 단절. 음. 그래서 그 경력 단절되면서 다시 원래 있었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을 막아주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자. 네. 즉 기업 보고 알아서 하자 이래봐야 안 되거든요. 네. 그 가족 친화적 기업 팻말 붙어 있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도 몰라요. 예.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경제는 인센티브에 반응하니까. 네. 그래서 가족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도 준다든가 사람 뽑을 때 나라에서 지원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이 가능하고 네. 또 하나 방법이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동력 공급에 이제 감소를 걱정한다라면 정말 걱정한다면 예. 우리나라도 이제 취업 비자 관련해서는 문을 열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그래서 이번에 E9 비자라고 해서 산업연수생 비자를 좀 규제를 완화하는데 네. 저는 학력 수준도 높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말에 대한 실력도 높아지고 또 정착 의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점진적으로 이 비자들을 확대함으로써 노동력 문제를 조금 완화하고 그 뒤에 시간을 벌어서 저출산의 효과가 나오는 건 20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좀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부작용 중에서 이제 고령화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출산을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성의 고용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그다음에 외국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또 고려되는 것들 중에 로봇 활용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로봇 보급률 세계 1위거든요. 오. 예, 그게 이제 근로자 1000명당 로봇이 몇 대 보급돼 있나 이런 걸 따져보면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등이고 2등 싱가포르에 비해서 거의 한 배 반 정도 더 많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당연히 생산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혼류 생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모듈화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데 모듈화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조립할 때 예.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 공장에서 직접 조립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계열사에서 음. 다 조립해 와서 마지막은 거기서 레고 블럭 쌓듯이 그냥 붙여 넣는 걸 모듈화라고 하고요. 네. 이런 모듈화 과정에서 로봇 도입이 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어요. 해외로요. 왜? 모듈화를 시켜서 거기 가서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조립을 시키는 방향으로 갔죠. 실제로 제가 뭐 북경에 있는 뭐 자동차 회사나 네. 다른 회사들의 생산 라인 속도들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데 거기 계신 분들의 평균 교육 기간이 9년 10년밖에 안 되는 근로자들인데도 생산성이 더 높았어요. 예.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결국 어떤 변화나 자극을 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로봇을 활용해서 예. 이렇게 그냥 레고 블럭 쌓듯 아주 그냥 큰 덩어리들을 만들어서 최종 제조 공장에서는 거의 할 게 없게 만드는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들이 30년 차, 20년 차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데 생산성은 해외 공장보다 떨어진다라면 예. 뭐하러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MZ 세대들 중에서 특히 초기 이제 9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거나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분들이 가장 심각한 이제 실업 사태를 겪게 됐는데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는 아직 은퇴하지 않은 반면 기업들은 당장 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로 가거나 로봇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노동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람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최악의 이제 노동시장 여건이
출연했던 거고 네. 그때 나왔던 뭐 대표적인 자조 섞인 신조어가 이태백 아니었습니까? 이태백 뭐였죠? 20대 태반이 백수.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걸 네. 느끼시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대응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 노동력 공급 자체도 이미 줄었고 그리고 로봇 혁명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니까 이 조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이 기대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쭉 말씀 주신 거는 고령화에 대한 색다른 해석으로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기회 요인과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고령화 말고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다 분분한데요. 우리나라의 이 극단적인 낮은 합계 출생률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정말 이유가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화 구조가 현실에 안 맞게 됐는데도 그걸 우리는 움켜쥐고 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뭐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안 갔던 것 이런 예. 것들이잖아요. 그게 문화에서는 뭐냐면 결혼제도거든요. 제가 그냥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네. 우리나라의 그 전체 출생아 중에서 혼외 출산,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아닌 사람 상태에서 출산한 비율이 1명이에요. 100명 중에 1명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60명에서 40명입니다. 100명 중에 60에서 40명이요? 예, 예. 60명이 넘는 나라도 있고요. 숫자가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딴 나라는 저출생이 아닌 거고요. 예. 그러니까 혼외 출산 또는 비혼 출산율이 높아서 예. 저출산을 막은 거고요. 우리는 혼외 출산 비율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낮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왜 혼외 출산 비율이 낮냐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당연히 우리나라는 너무 문화적으로 예. 어떤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사생아라고 부른다든가 예. 또는 애비 없는 땡땡 네. 뭐 이렇게 부르는 모욕적인 언사로 상대를 억압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결혼이 저는 사회적 신분 증명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즉 잘생겼고 미모가 튀어나고 직업이 좋고 집안이 빵빵해야만 할 수 있는 일종의 나는 성공했고 이 사회에서 나는 상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분 증명 같은 게 된 거죠. 오히려 결혼이. 예, 요새 스몰 웨딩 유행하잖아요. 예. 근데 가서 이렇게 돈을 축의금 낼 때 10만 원 내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이게 말씀인지 알죠? 너무너무 화려하거든요. 맞아요. 결국 이와 같은 흐름들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평생 미혼 상태로 가시는 분들의 인구가 지금 40대에도 벌써 상당한 비율이지만 맞아요. 압도적인 다수가 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건데 우리는 맨날 잔소리만 해요. 결혼해야지. 애는 언제 낳냐. 자, 이 잔소리만 하면서 손쉽게 이걸 해결하려고 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통의 게으름이 존재하는 거죠. 네. 지체가 존재하면 문화 지체가 존재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해결을 못 해주고 있죠. 당장 프랑스만 해도 99년에 동거 커플에 대해서 상속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를 모든 걸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낸 나라들이 있는데 비해서 아직 우리는 그쪽으로 발도 하나 딛지 못한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소득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34,000불, 5,000불, 구매력 기준으로 한 6만 불 정도 되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네.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를 놓고 한 2, 3년 쉬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전에 받았던 연봉에 비해서 절반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평균적인 그분의 사회 평균 연봉을 받는 분을 가정을 할 때 아이를 하나 둔 덕분에 자녀 교육비 말고 예. 여성이 혼자서 잃어야 되는 사회 경제적인 기회비용이 약 1억 원에 해당됩니다. 둘이면 더 하겠죠? 네. 결국 이 돈에 대한 보상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만들어져 가지고 열심히 저출산 대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출산한 가계의 아이들에게 준 돈은 2조 원에 불과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 그리고 정부의 재정이 600조 정도 되는 나라에 네. 2조 쓴 거죠. 자, 이렇게 푼 돈을 써놓고 죄송합니다. 2조도 큰 돈이지만 네.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별로 되지도 않는 돈을 써놓고서 저출산 대책을 써도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게으른 결론으로 우리는 항상 귀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제가 예전 논문들을 쭉 뒤지는데 이제 참 안 좋은 통계를 나오게 되는데요.
어보션 그러니까 낙태가 된 아이들의 숫자가 적게 잡으면 20만, 매년요? 예, 오휴. 많이 잡으면 70만에 이른다는 연구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대부분 기혼 여성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예. 예, 미혼 동거 커플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만일 이 중 절반만이라도 태어날 수 있게 사회가 수용성이 있다면. 수용성이 있고 또 수용성까지는 안 바라고 네. 그냥 출산하는 저소득 그런 동거 가정의 커플들에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나라가 얼마라도 보전을 해줬다면 네. 우리보다 못 사는 헝가리가 4천만 원 그냥 무이자 대출해 주는데 네. 네. 우린 거기보다 훨씬 잘 살면서 국가 재정은 훨씬 더 건전한데도 전혀 그런 대응들을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손가락질만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들 중에 쉬운 게 뭘까요? 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80% 90%까지 올리는 거 이건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이건 점진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결국 저는 우리가 정말 처한 저출산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그냥 저출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가구당 1억씩 주자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네. 그리고 이 여성이 아이를 방제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빈곤을 구제해줬으니까 자녀가 정상적으로 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나라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과 점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준다라면 충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말로만 때우는 예, 그런 게으른 나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로서 나름대로 자아 비판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야 진짜 저렇게 말씀해 주시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계층도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저도 이상하게 취업도 잘 되고요. 아내도 아직까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한 5년에서 10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다 자라서 어른이 됐었을 때 한국을 생각하면 과연 이 아이에게 올바른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 갖는 걸 주저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주저하죠. 저도 주저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하고 나라 망한다 소리만 하는데 의욕이 생기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정말 그 자녀를 가지고 난 다음 아이를 가진 다음에 제 인생은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새로운 차원의 보람을 갖게 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함 등을 나라에서 좀 해소시켜주고 완화시켜만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우리 MZ세대가 아직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가입 연령대거든요. 예. 그 이 가입 연령대에 있는 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는 동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준다면 지금부터 출산 붐이 시작돼서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노동 공급이 딴 나라보다 훨씬 더 많고 잘 교육받은 세대가 등장하게 될 때 그 빈자리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좀 높이고 네. 외국인 인력들을 좀 수입하는 정도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는 꼭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대표님은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직접 운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 질문 꼭 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고갈은 아직까지 시간적 텀이 한 그래도 10년 이상 꽤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고갈이 그렇게 된다면 그 중간 어느 시점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어딘가 투자해놨던 돈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이제 줘야 될 시점이 곧 도래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2대 대주주, 3대 대주주는 대부분 국민연금이잖아요. 예. 지금 주식 투자 이거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판관비가 줄어드는 기업들은 예. 국민연금의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적이 개선되니까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지만 안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꾸준히 어떤 그 선을 지금 유지할 수 현재 그쵸 있게끔.
6천조 정도 되는 지금 예.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음. 이걸 이제 점점 줄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 대안이 있겠죠. 하나는 연금료를 올리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내는 기간들 연장하는 거겠죠. 예. 지금처럼 60세까지 내는 게 아니라 음. 65세까지 내고 또 수령 연령은 더 늦추는 방안들을 예. 고민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자면 왜 우리 국민연금이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 시장이 작아요. 네. 세계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2%도 안 되는 시장에 세계 3대 연금이 여기다 투자를 하니까 지분율 6%, 7%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바로 연못의 고래라고 저희가 비유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의 리스트라는 게 몇 개 없어요. 한 200 종목, 코스피 200 종목 정도인데 문제가 이게 인덱스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운용 관리가 좀 이상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막 무슨 어떤 테마에 들어가서 단기 급등하면 그냥 편입돼요. 오. 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되면 특례 편입도 막 시켜줘요. 예. 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거 진짜 그 주가 올랐는 게 정말 정상적인 주가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관들이 좀 필요할 텐데 네네. 왜 우리는 그렇게 인덱스를 즉각 편입을 해버리니까 국민연금이 그 편입될 기업이라고 생각되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생각할 필요 없이 그 회사를 미리 사게 되는. 예. 그러니까 또 이걸 이용한 어떤 모 세력들의 어떤 작전까지 가세하면서 네.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세력들에 의해서 수익을 뺏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최대한 줄여서 적어도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5%에서 10% 미만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하게 투자해서 고수익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운용본부도 국내에 굳이 둘 필요가 없죠. 네네네. 전 세계 각국에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8군데 정도로 오우. 본부를 분산시켜서 예. 전부 다 이렇게 전 세계에 좋은 회사, 전 세계에 좋은 부동산을 우리가 싹쓸이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